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여파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주요 증인의 진술이 달라지면서 분위기가 바뀌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시 주말 장외 집회 참가를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도 상황 변화가 생겼습니다. 대장동 재판 배석 판사들이 바뀌고 재판장도 곧 이동할 전망인데 재판이 또 지연될 걸로 보입니다. 이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맡고 있던 수원지법 재판부의 이동도 있었는데요. 오늘 첫 소식 정준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해 6월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가 공범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1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는 이유였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부 기피 신청하면서 재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후 재판은 석 달 가까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관 인사에서 재판장인 신진호 부장판사가 수원 고법으로 옮겼고 오늘은 배석 판사들도 전부됐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었으니 이 대표가 기피 신청을 취소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새 재판부가 신속히 각 하나 기각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대표적 사법 리스크인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 배석 판사들도 오늘 인사가 났습니다. 재판장인 김동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 내에서 다른 재판부로 옮길 가능성이 큽니다. 재판부가 바뀌면 140시간짜리 정영학 녹취를 다시 들어야 해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이달 중 당사자 동의 하에 녹취를 일부만 듣거나 아예 생략하는 규칙 개정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과 김현태 단장의 증언이 바뀌면서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언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데요. 정치인 유튜브,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 조금씩 바뀌면서 혼선을 키웠다는 지적입니다. 조성호 기자가 되짚어봤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계엄 당시 상황을 처음 공개한 건 민주당 의원들과의 유튜브 대담 자리였습니다. 인원과 요원이란 부정확한 표현에 그 주체는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었습니다. 전임 장관으로부터 국회의사당 안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이렇게 좀 빼내라. 지시를. 국회의원들을요? 예. 그리고 나흘 뒤 국회에선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폭로했는데 이후 국회의원 언급 여부를 놓고 증언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 인원 썼다, 의원 썼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 부분이 혼선을 빚는 것 같은데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을 만난 뒤 증언이 바뀐 걸 놓고 여당에선 회유당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계엄 엿새 뒤 자청한 기자회견에서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다거나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지만 헌재에선 기자들의 질문을 잘못 이해해서 한 발언이었다고 정정했습니다. 150명을 넘으면 안 된단다. 김용현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그때는 150명 숫자에 대해서는 기억만 하는 거지 일단 꺼내내는 지시가 없었고 예. 제가 기억하기에는 예. 유튜브 출연과 기자회견 즉석 답변으로 시작된 부정확한 증언이 혼선을 키운 셈입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구치소를 찾은 여당 의원들을 통해 민주당과 좌파가 카르텔을 형성했다며 보수층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옥중 정치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유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윤상현 김민전 의원이 서울구치소 철문 밖으로 걸어 나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전합니다. 민주당이나 이제 좌파는 강력하게 카르텔 형성하고 집요하게 싸우지 않냐. 우리는 모래알이 돼서는 안 된다. 헌재에 나가 직접 변론한 게 잘한 결정이었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도 전했습니다. 야, 이제서야 좀 알겠다. 이런 식으로 너무 곡해가 돼 있구나. 그래서 헌법재판소 나간 것을 그래도 잘한 결정이 아닌가. 어제 헌재 탄핵 재판에서
윤 대통령은 곽종근 전 사령관의 발언이 바뀌었다며 탄핵 공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특전사령관의 김병주 TV 출연부터 바로 이 내란 프레임과 이 탄핵 공작이 저는 시작된 거로 보여지고요.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내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옥중 황제처럼 감옥까지 와서 아련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게 내란 선동을 하명하고 있습니다. 김성회 당 대변인도 음모론을 펼치며 극우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양심과 체면도 없느냐고 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앞서 보신 두 의원에 이어 김기현 전 대표, 추경호 전 원내대표,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이 다음 주 월요일 윤 대통령을 특별 접견할 예정입니다. 이후에는 정치인 접견은 최소화하겠다는데 옥중 정치 지적을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와 추경호 전 원내대표, 그리고 친윤계 이철규, 박성민, 정점식 의원 5명이 오는 10일 서울구치소를 찾아 윤석열 대통령을 30분간 특별 접견합니다. 지난 월요일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이 당내 인사론 첫 접견을 한 뒤 세 번째입니다. 희망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당의 역할을 좀 부탁을 하셨고, 윤 대통령 체포 당시 관저 앞에 모였던 의원 40여 명의 단체방에선 30명 가까이 접견을 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실 출신인 강명구 조지현 의원은 어제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을 방청했습니다. 옥중 정치란 일각의 지적에 지도부는 개인 차원이란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접견이고 당 차원은 아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의원들이 갈 걸로 예상을. 윤 대통령도 향후 정치인 접견을 최소화할 계획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20일간 70차례 접견을 했다고 비판했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 가운데 66차례가 변호인 접견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시 국회에서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관련자들의 표현이 오락가락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런 진술들이 판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주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제였죠. 탄핵 심판 중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표현이 상당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은 어제 탄핵 심판 중에도 계속 바뀌었는데요. 국회 측이 지난해 12월 검찰 진술조서를 제시하면서 윤 대통령이 아직 국회 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으니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데리고 나와라 라는 지시를 했다는 게 맞냐고 물으니 맞다고 답했습니다. 이후에 윤 대통령 측이 끌어내라고 한 대상이 사람이냐고 물으니 검찰 조사 때는 용어를 순화해서 썼다면서 정황상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한 게 맞다고 했고요. 정영식 재판관이 정확하게 들은 내용이 뭐냐고 묻자 인원을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은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고 대상은 정황상 국회의원으로 정리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표현이 오락가락한 겁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바뀐 점을 가지고 공격을 했죠. 네, 윤 대통령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두고 인원이란 말을 쓴 적이 없다면서 반박했는데요. 곽 전 사령관의 표현이 바뀐 것을 문제 삼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던진 겁니다. 그러면서 현장 상황과 안전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한 것이라면서 누군가를 끌어내라고 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반론을 펼쳤습니다. 자, 그럼 끌어내라고 한 적은 없다는 건데 만약에 그런 말을 했다 손 치더라도 누구를 끌어내냐, 이게 또 쟁점이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의 계엄이 국헌문란 의도가 있는 위법한 계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 근거입니다. 대통령이 의원들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했다면 의도적으로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려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단어 하나의 뉘앙스가 중요하단 건데 이 때문에 정영식 재판관이 어제 곽 전 사령관에게 법률가들은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신빙성을 판단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게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법조계 의견은 완전히 갈렸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준용한다면 이렇게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지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기 때문에 국회 측이 불리해졌다는 분석이 나왔고요. 계속 이렇게 검찰 조서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자기가 얘기한 거하고도 안 맞고, 그다음에 여기 헌법재판소에 나와서 얘기한 이것이 부합되지 않으면 진술 전체가 무효화됩니다. 반대로 진술 중 표현이 일부 바뀌었지만 군인들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에 들어갔다는 내용은 일관되게 나왔는데 이것 자체가 국회 권능 행사를 막으려고 한 위법 사항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계엄이 적법하게 선포됐다 하더라도 국회에는 진입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위법하고 중대하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관계를 정확히 하려고 하는 것뿐이지 아무 영향도 없습니다. 네, 탄핵 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이게 생각보다 좀 길어질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관련자들의 진술이 또 어떻게 나올지 좀 계속 지켜봐야겠군요.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헌법재판소를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이 2030 청년층에서 절반을 넘었습니다. 탄핵 국면임에도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청년층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도 눈에 띄는데요. 조기 대선이 만약 현실화할 경우 청년 민심이 핵심 변수가 될 거란 전망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지난 주말 부산역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청년들이 SNS에 올린 인증글입니다. 월드컵 현장 같았다. 2030이 많았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와 구치소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 집회에도 청년 참가자들을 찾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 친구들이 이런 정치에 관심이 있을 친구들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정말 희한한 게 점점 늘어날 뿐더러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파악됩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대 53%, 30대 54%로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가 민주당을 꼽은 응답자보다 많은 세대는 60대와 70대를 제외하곤 20대가 유일합니다. 윤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에서 청년 세대를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청년층에 익숙한 전한길 강사 등이 탄핵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2030 세대들에게 자 이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가졌던 이 편협된 역사관을 극복해라. 강경 목소리에 침묵하고 있는 다수의 의견이 가려진 거란 반론도 있지만 사안에 따라 변화의 폭이 큰 청년 민심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민주당이 어제 정년 연장을 논의하자고 제의했는데 국민의힘은 청년층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야 한다고 대꾸했습니다. 조금 전 보신 여론 흐름과 무관치 않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지난해 먼저 제안해놓고 이제 와서 세대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합니다.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미 상당한 생각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젠 세대별 입장까지 다 따져봐야 할 상황입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현행 60세인 정년을 늦추기 위한 논의를 시작하자는 민주당 제안에 국민의힘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노동개혁과 함께 진행되지 않으면 청년 고용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겁니다. 노동시장 임금 체계를 바꾸지 않고서 정년 연장만 실행하면 청년층의 고용이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 수치를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먼저 하자는 민주당 제안도 구조개혁이 없다면 결국 2030 세대만 피해를 볼 거라며 반대했습니다. 지난해 실시한 한 설문조사에서 20대 이하의 경우 절반이 넘는 51%가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하는 걸로 조사됐습니다. 여당의 2030 세대 공약이 본격화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불과 넉 달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추진했던 정년 연장 논의를 이제 와서 반대하는 건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연금개혁 역시 겉으론 하자면서 뒤로는 발목 잡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논의를 무작정 세대 갈등으로 매도하는 것이야말로 저열한 갈라치기입니다.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수싸움에 다음 주 열릴 예정이던 여야정 국정협의회 개최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첫 시추에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어제 정부가 발표했는데 성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민주당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을 세우자 이제서야 정부와 여당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 않냐며 탐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는 왜 그런 발표를 한 건지 오현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산업부가 대왕고래 사업에 대해 경제성이 낮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실패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석유 매장지의 특성인 저류층 두께와 덮개암 형성 등 지질학적 구조가 양호하다며 충분한 가스 포화도가 없었다고 해 실패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33번의 탐사 시추 끝에 유전을 발견한 노르웨이 사례를 들며 인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공 뚫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뚫게 되니까 이제 계속 성공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되죠. 정치권도 대왕고래 논란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명박 정부 시절 야당 반대로 희토류 채굴을 성급히 중단한 사례를 들어 자원 개발은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추를 해봤는데 바로 나오고 그러면 그거 산유국 안 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대왕고래는 정부, 여당과 대통령이 다 나선 대사기극이었습니다. 국민들께 대왕고래 사기극을 사과하십시오. 산업부가 성급한 결론으로 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습니다. 탐사 시추로 확보한 시료는 앞으로 3, 4개월에 걸쳐 정밀 분석할 예정인데 분석을 시작하기도 전에 산업부 고위 관계자는 경제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처음으로 용산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이른바 지하 벙커를 방문했는데 최 대행을 수행한 국방장관, 육군참모총장 모두가 대행이었습니다. 최 대행은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태세를 주문했습니다만 대행들의 행진이 보여주듯 안보 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복 차림으로 국방부 청사에 들어섭니다. 권한대행을 맡은 뒤 처음으로 합참 지휘통제실을 찾아 관련 보고를 받고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 지휘소로 쓰였던 곳입니다. 최 대행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즉각 대응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며 혼란한 상황에서도 군이 위축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안보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려 만든 일정이지만 대통령 대행을 수행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 모두 대행 신분이었습니다. 직무정지된 박안수 총장을 해임하려면 상급자 3명 이상이 보직해임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현재 합참의장 1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관 직무를 대행하는 국방차관의 군 의전 서열도 구위에 불과해 여야 협의를 통한 국방장관 인선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기습 도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비 인상 요구 등 육군 핵심 지휘부를 비롯한 별 15개가 사실상 공석인 상황에서 장성 인사까지 미뤄질 경우 안보 공백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밤사이 내린 눈에 한파까지 겹치면서 오늘도 외출하기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도로 곳곳이 빙판길로 변해 사고가 잇따랐고 일부 지하철이 지연되면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먼저 이나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꺼운 외투를 입은 여성이 조심조심 길을 걷습니다. 거리 곳곳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미끄러서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조심하기는 하는데 많이 녹기는 녹았는데 엄청 불편합니다. 어제 오후에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밤사이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올림픽대로를 달리던 소형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뒤따르던 차와 충돌했습니다. 1시간 후에는 서울 동대문구에서 4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습니다. 차량은 눈길에 미끄러져 이곳에 주차돼 있던 다른 차량 2대를 차례로 들이받았습니다.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꽝꽝 소리가 나길래 나갔죠. 여기서 차가 다쳐서 다시 일로 올라가고.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서울 지하철 9호선 당산역 부근에서 선로 신호 이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파로 전동차들이 약 3시간 동안 지연 운행했습니다. 출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지연돼서 이미 늦은 상태여서 좀 마음이 좀 급한 상태예요. 서울시는 살얼음에 대비해 안전운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나라입니다. 특히 나흘째 눈이 쏟아진 호남에선 차량 36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강원도에선 사고를 수습하던 견인차가 미끄러져 한 명이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에 승용차와 화물차들이 서로 뒤엉켜 있습니다. 화물차와 승용차 사이에 낀 차량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10분쯤 순천 완주고속도로 순천 방향에서 차량 36대가 추돌해 13명이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눈길 미끄러짐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표적인 추돌사고인데 눈길 미끄럼. 중상 1명, 부상자 12명이다. 비슷한 시각 무안 광주고속도로에서도 차량 8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며 추돌해 뒤엉키면서 12명이 다쳤습니다. 출근 시간인 오늘 오전 7시 13분 군산시에선 빙판길에 화물차와 통근버스가 부딪혀 1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당시 도로는 영하 2도로 떨어진 날씨로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차가 한쪽은 완전히 다 찌그러져 버렸어요. 엄청 세게 받았나 봐요. 어젯밤 홍천의 한 스키장 인근 도로에서는 70대 버스 기사가 눈길에 밀린 견인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가 눈길에 도로 경계석을 들이받아 승객 4명이 다쳤는데 사고를 수습하려다 2차 사고가 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연일 이어진 한파는 염분이 많아 잘 얼지 않는 바닷물까지 얼게 했습니다. 강한 바람에 뱃길과 하늘길도 막혔습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선착장 주변이 온통 하얗습니다. 얼어붙은 바다 위로 폭설이 쏟아지면서 눈밭으로 변한 겁니다. 다른 쪽엔 크고 작은 얼음 덩어리가 마치 유빙처럼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바닷물마저 얼어버린 겁니다. 매서운 바람을 타고 볼을 때리는 눈이 따갑기까지 합니다. 세계 5대 갯벌인 가로림만 수온이 지난해보다 3도가량 낮아지면서 한 달 넘게 저수온 주의보가 이어지는 등 서해와 남해 곳곳에 저수온 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남극의 추위, 이런 시베리아 느낌의 그런 오늘 날씨가 바람도 불고 하다 보니까 좀 말도 제대로 안 나올 정도인데 서해를 비롯한 모든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면서 서해와 남해안 등의 73개 항로, 여객선 93척의 뱃길도 막혔습니다. 강풍과 대설특보가 동시에 내려진 제주공항 전광판엔 결항을 알리는 표시만 가득합니다. 오후 6시까지 항공기 300여 편이 결항되면서 제주를 떠나려던 승객 2만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일정이 있었어가지고 올라가서 좀 당황스럽고 화가 좀 많이 났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숙소를 구해야 되는데 숙소가 다 마감이라서.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렀습니다. 내일 최저기온도 영하 17도까지 떨어지는데 주말까지도 한파가 이어지다 다음 주 초쯤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오늘 새벽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흔들림이 감지될 정도였습니다. 먼저 곽승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량 통행이 드문 새벽 시간, 고속도로를 비추는 CCTV 화면이 출렁거리며 한동안 흔들립니다. 어둠에 쌓인 동네 곳곳을 비추는 CCTV도 갑자기 흔들립니다. 오전 2시 35분쯤 충북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충북 충주시 앙성면 영중리, 진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됐습니다. 충주와 음성 등지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진동을 느낄 정도였는데 갑자기 쾅 하는 소리 들리고 그건 유리창이 약간 흔들리고 아주 그냥 무슨 전쟁 나는 정도로 그렇게 큰 소리가 났었거든요. 잠에 자다가 깼어요. 기상청은 당초 지진 규모를 4.2로 발표했다가 추가 분석 후
3.1로 조정했습니다. 지난해 6월 전북 부안에서 4.8 규모 지진 이후 가장 센 지진으로 경기와 강원 등 전국에서 지진을 느꼈다는 신고가 25건 접수됐습니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오늘 지진을 알리는 재난문자 때문에 자다가 놀라서 깼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 멀리 떨어진 서울 시민들도 재난문자를 받았는데 재난 소식을 빠르게 알 수 있어서 도움이 됐다는 시민도 있었고 오히려 문자 때문에 더 놀랐다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황민지 기자입니다. 충주 지진을 알리는 긴급 재난 문자가 발송된 시간은 새벽 2시 35분. 40데시벨이 넘는 알람 소리에 140km 떨어진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까지 화들짝 놀랐습니다. 제가 사실 알람을 6시쯤 맞춰놔서 그거 소리인 줄 알고 깼는데 한 2시 반쯤이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었는데 만약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어 안심이 됐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여진이나 날까봐 이제 살짝 좀 걱정하다가 다시 잠들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이렇게 재난 문자니까 보내는 게 좀 맞다고. 긴급 재난 문자는 규모 3.5 이상, 5.0 미만의 육상 지진 발생 시 진도 2 이상인 시군구에 보내집니다. 이에 따라 애초 지진 규모를 4.2로 추정한 기상청은 지진 발생 7초 만에 서울과 강원, 경남까지 문자를 송출했습니다. 하지만 정밀 분석 3분 만에 지진 규모가 3.1로 밝혀지면서 결과적으로 서울 시민 등은 받지 않아도 될 문자에 밤잠을 설친 셈이 됐습니다.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은 일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험성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해서 재난 소식을 빠르고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도 또한 높여야 불필요한 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의 한 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갑자기 맨홀 뚜껑이 폭발하며 튀어오르는 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주민들이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습니다. 김예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맨홀 뚜껑이 펑 튀어오릅니다.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 자리를 뜹니다. 40kg짜리 쇳덩이가 사람 키 높이만큼 붕 떴다가 떨어진 겁니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서울 구이동 주민센터 앞 도로 맨홀이 회색 연기와 함께 갑자기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같이 나갔는데 연기가 나서 내가 그때 112 신고하고 나서 끄는 순간에 그때 폭발했어요. 땅속에 있는 전깃줄에서 불이 붙었고 내부 압력이 팽창하면서 무거운 맨홀 뚜껑을 하늘로 날린 겁니다. 이곳엔 전선 지중화로 전깃줄이 땅속에 깔려 있었습니다. 화재 발생하면서 연기 때문에 거기 압력이 꽉 차잖아요. 바로 그냥 뒤집어진 거거든요. 소방과 한전은 화재 발생 4시간 만에 내부 전선을 교체하고 복구를 마쳤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2시간 동안 주변 21세대의 전기 공급이 끊겼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해뜰 날과 네 박자 등 숱한 트로트 명곡을 남긴 가수 송대관 씨가 오늘 별세했습니다. 58년 동안 노래로 국민을 위로했던 고인을 향해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입니다. 트로트계의 큰형님 가수 송대관이 지병으로 향년 79세를 일기로 오늘 오전 별세했습니다. 빈소에는 활동을 같이 했던 동료 연예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지며 슬픔을 함께했습니다. 가요계 별 중에 가장 큰 별이라고 저는 항상 믿고 있었습니다. 가수들한테 가는 길에 보살펴 주실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송대관은 어제 갑작스레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한 뒤 응급실을 찾았고 치료 도중 오늘 심장마비로 숨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급격한 건강 악화로 다음 주 예정됐던 음악방송 출연도 미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북 정읍에서 태어난 송대관은 1967년 인정 많은 아저씨로 데뷔했고
1975년 해뜰 날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그해 가수왕에 올랐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질을 이 고향에서 내지 시골에서 썩혀버리면 나만 낙오자가 될 것 같아. 미국으로 건너가 잠시 가수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지만 귀국한 뒤 유행가, 내박자 등을 성공시키며 1990년대 댄스와 발라드에 밀렸던 트로트 장르의 확산과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태진아, 현철, 서른도와 함께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불린 송대관. 연예계가 애도 분위기를 이어가는 가운데 고인의 발인은 오는 일요일 엄수됩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지난해 1m가 넘는 흉기로 일면식도 없는 이웃을 살해한 백모 씨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유족들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백 씨에게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1m 넘는 흉기로 이웃을 살해하고 거울을 보며 매무새를 정리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뒤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늘어놨습니다. 저는 나라를 팔아먹는 중국 스파이를 처단하기 위해 이 일을 했습니다. 1심 법원은 백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도로 불량하고 책임이 엄중하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에 자유를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백 씨 측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 감정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망상장애를 인정하면서도 감경을 하진 않았습니다. 재판부가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을 언급할 때 유족들은 방청석에서 오열했고 선고가 끝난 뒤엔 검찰 구형대로 사형에 처해달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이 나라가 범죄인이 나라가 돼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백 씨는 오늘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다 결국 강제구인돼 법정에 섰습니다. 그 바람에 재판이 2시간 반 가까이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유한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가칭 고 오유한나법으로 고인 측도 법 제정에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청문회는 야당 반대로 열리기 어려울 듯합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당론 발의를 예고한 고 오유한나 특별법은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한 차례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사측 조사에 불만이 있을 경우 재심 절차를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고 오유한나법이 제정되면 건전한 직장 문화 확립과 직장 내 갈등 최소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고 오유한나 씨 측 변호인도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정은 또 MBC가 진행 중인 자체 진상조사가 지연되면 고용노동부가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야당에 대한 압박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지난해 국정감사 땐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걸그룹 뉴진스 한이를 출석시켜놓고 이번 사건엔 청문회 개최를 거부하는 등 소극적이란 겁니다. 친야성향 매체인 MBC를 두둔하기 위해 민주당이 청문회 개최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고 오유한나 씨 사건과 관련한 공식 메시지는 따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청문회보다는 제도 개선이 먼저란 입장인데 여당이 준비하는 특별법에 대해선 내용을 먼저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하루 12시간 동안 주식을 투자할 수 있는 대체거래소가 다음 달 문을 엽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을 독점해왔던 한국거래소에 경쟁자가 생기는 겁니다. 투자자들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김창섭 기자입니다. 2,750개 기업의 주식이 상장돼 있는 한국거래소. 오전 9시에 개장해서 오후 3시 30분이면 장이 끝납니다. 투자자들은 짧은 거래 시간을 아쉬워합니다. 일과 시간에 거래하기가 어려운 점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다음 달 4일부터 한국거래소와 경쟁하는 대체거래소가 문을 엽니다. 70년 동안 지속되어 온 한국거래소의 독점 체제가 깨지는 겁니다.
그동안 경쟁이 너무 없었다라는 지점이 부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거래 편의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거래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12시간으로 6시간 반인 한국거래소보다 더 깁니다. 대체거래소는 주식거래 수수료가 한국거래소 대비 최대 40% 저렴해지고 거래 방식도 다양해질 예정입니다. 거래 비용이 낮아지는 건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요. 가장 임팩트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애프터 시장에서 거래가 할 수 있다. 미국은 30개가 넘는 대체거래소를 두면서 경쟁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상고했습니다. 1, 2심 법원이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상고심의위까지 열어 가부를 검토했는데 대법원까지 갈 걸 의결한 겁니다. 4년 넘게 재판을 받아온 이 회장은 최종심까지 법적 다툼을 하게 됐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말을 아낍니다. 이번 무죄 선고 어떻게 보셨나요? 검찰은 오늘 법원 판결에 불복해 이 회장의 부당합병과 회계부정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법원 판단은 다른 사건에서 그룹 지배권 승계 작업과 분식회계를 인정한 판결들과 배치된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오전에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형사상고심의위 회의에서도 상고를 의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회장이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 부당합병을 했다며 지난 2020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과 2심 법원 모두 합병이 경영권 승계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합병 비율도 문제가 없다며 19개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등 전현직 임원 13명에 대해서도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법원이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당내 경선에서 휴대전화 100대를 동원한 여론 조작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한 건데 이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 검찰이 민주당 신영대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합니다. 나머지 수원님들은 저쪽에 가서 좀 기다려 주시고요. 절차 때문에. 신 의원은 22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여론 조작을 한 혐의와 태양광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그런데 신 의원에 앞서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선거사무장 강모 씨가 오늘 1심에서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 씨는 지역 인사에게 1,500만 원과 휴대전화 100대를 제공하고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허위 응답을 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신 의원은 당내 경선에서 김의겸 전 의원에게 1%포인트 차이로 승리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선거에 미친 영향이 커 중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일탈에 대해서는 그 관계자에 대해서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장이 매수나 이해유도 등 혐의로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국회의원의 당선도 무효가 됩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중국의 AI 모델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교육 현장도 비상입니다. 교육당국은 전국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71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신종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복잡한 추론 문제 2개도 30여 초 만에 정답을 맞추는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가공할 만한 성능의 AI의 새 역사를 쓸 거란 기대는 출시 한 달도 안 돼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챗GPT에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 활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딥시크에는 이 선택권이 없어 모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국내외 정부기관과 민간 기업들이 사실상 접속 금지령을 내놓는 가운데 일선 학교들도 학생 보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내 유치원과 초중고 학생 수는 714만여 명, 미래 세대의 개인정보와 디지털 이용 기록 등이 자칫 딥시크를 통해 송두리째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에는 교사들은 뭐 교육정보 시스템 이런 거 많이 하니까 믿을 수가 없죠. 뭐 어떤 정보가 나갈 수 있는 모르고 알 수가 없어요, 진짜. 교육부도 딥시크 접속 차단에 나섰지만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IT 기술들을 활용하다 보니까 약간 좀 입북성 규제가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미국은 딥시크 공포에 맞서 사용을 아예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최은영입니다. 중국의 가성비 공세가 첨단 산업에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AI 모델 딥시크로 세계를 놀라게 하더니 이번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5분의 1 수준의 가격이지만 성능이 뒤지지 않습니다. 유혜림 기자입니다. 무용수 사이에선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음악에 맞춰 빨간색 장식을 자유자재로 던지고 받습니다. 중국 업체가 만든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那基本上单脚触地的话，它自己是稳不住的，对，保证它其实还是整个舞蹈动作里面它自己的流畅性、稳定性，这是最重要的。 이 업체는 물건을 조립하고 야외에서도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새 모델을 선보였는데 가격은 16,000달러, 우리 돈 약 2,300만 원입니다. 업계 평균 판매가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이 회사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저렴한 190만 원짜리 로봇계로 이미 전 세계 사족보행 로봇 시장의 70%를 장악했습니다. 중국산 AI 딥시크가 전 세계에 충격을 준 것도 가성비 때문입니다. 챗GPT와 성능은 유사하면서도 개발 비용은 10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중국의 거센 도전에 직면한 구글과 오픈AI 등 미국 빅테크들도 딥시크와 연산 비용이 비슷하거나 더 싼 경량 모델을 선보이며 가성비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는 범용지능 로봇에서도 중국이 앞서 나갈 가능성이 있어서 낮은 가격에 더해 기술 경쟁력까지 갖춘 중국이 제조업에 이어 첨단 산업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어제 미스터트롯 3에서는 준결승전을 앞두고 본선 마지막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강력한 우승 후보인 손비나와 천록담을 주축으로 하는 두 팀의 극찬이 쏟아졌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객석으로 뛰어들고 거침없이 손을 내밀어 악수합니다. 격렬한 무대 끝에 셔츠를 찢는 퍼포먼스를 선보이자 방청석에서 환호와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본선 마지막 라운드인 메들리 팀 미션에서 손비나 팀 뽕가요가 완벽에 가까운 무대를 선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연습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눈에 보이는 팀이었어요. 이에 맞서는 천록담 팀 주주핑의 기세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최연소 절대음감의 소유자 유지우를 앞세운 공격에 진심을 담은 가창력이 더해지자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외치면 돼. 심사위원석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아니 왜 눈물이 나요? 결과는 15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손비나 팀의 승리. 미스터트롯 3 7회는 최고 시청률 15.7%를 기록하며 예능 전체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각 팀의 대장이 동무대를 꾸리는 대장전이 펼쳐집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일본의 거장 구로사와 아키라 감독의 영화 라쇼몽입니다. 전란이 난무하던 일본 헤이안 시대 한 살인 사건을 두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다 다릅니다. 도적 다조마루가 한 여인을 범하고 남편 사무라이도 죽인 사건인데
도적과 여인, 무녀의 빙의에 증언하는 죽은 사무라이의 목격담이 일치하지 않은 겁니다. 早い話が今の3人の話のどこをどう信じろって言うんだよ. 각자 관점은 다를 수 있고 자기에게 유리한 점만 말하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하나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됐던 12월 3일 밤 일어났던 일을 놓고 말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광풍이 몰아닥칠 때의 말과 어느 정도 바람이 잦아들고 정돈된 상태의 말이 다릅니다. 싹 다 잡아들이라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던 증언이 달라졌습니다. 이재명, 한동훈이 들어있다던 체포 명단의 존재 여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내란죄의 핵심 근거고 국회 탄핵 소추가 통과되는 방아쇠였습니다. 헌법재판관의 집요한 질문에 검거 요청은 검거 지원 요청으로 바뀌었고 의원은 인원으로 변했습니다. 국회 봉쇄의 목적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국헌문란의 핵심 근거였던 부분인데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상대로 공작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출연할 때부터 내란죄와 탄핵 공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2002년 대선 기억나십니까? 김대엽의 병풍 사건이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 아들이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김대엽을 의인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선거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던 경향이 빚은 의도적 왜곡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누가 잘했다고 하겠습니까? 다만 휩쓸리듯 묻어가듯 시간 경쟁하듯 결론 내릴 일은 아닙니다. 계엄의 밤에 있었던 사실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제대로 진실을 확인해 판단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2월 7일 앵커 칼럼 오늘 진실과 거짓 사이였습니다. 남극인가 싶은 이 사진, 오늘 한강의 모습입니다. 아직 공식적인 결빙은 아니지만 보시는 것처럼 유빙이 둥둥 떠다니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동장군의 기세가 더 매서워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13도로 오늘보다 더 추워지겠고요.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체감온도는 영하 1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다음 주가 되어서야 한파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은 특히나 전남 해안과 제주의 바람이 거세겠습니다. 주말에도 호남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제주 산지에 10에서 20cm, 호남에 최대 15cm 이상, 충남 서해안에도 3에서 8cm가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춘천이 영하 16도, 남부지방도 대구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낮에는 서울이 영하 3도, 청주가 영하 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또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셨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